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설 이후의 부동산, 과연 오를지 떨어질지, 거기에 대해서 과거를 비교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단기적으로 올해 2월과 3월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최근에 기사들이 좀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기사들이 사실 많이 쏟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부동산에 있어서는 금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워낙 고금리다 보니까 이 금리가 인하를 해야지만 부동산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빠르면 올 3월부터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고 기대감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이 조기 인하 가능성은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월, 3월에 조금 빨리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분들은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 1월 10일 대책부터 시작해서 GTX 추가 연장 같은 그런 긍정적인 대책들과 정책들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 혼란을 키운다라는 기사들도 존재를 합니다. 많은 부양책들도 쏟아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미분양은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기사들도 존재를 합니다. 또 반대로 또 긍정적인 기사도 볼 수는 있는데요. 계속 안 팔리던 집들이 이제 팔려 나간다, 바닥 신호일까라는 긍정적인 기사 또한 있습니다. 자, 올 1월 같은 경우는 아직 신고 기간이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조사가 끝난 건 아니지만, 벌써부터 작년 11월과 12월 거래 건수를 앞두르고 있고, 거래량도 급등했다, 급매물도 소진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계속 지속이 될 건지, 아니면 다시 또 하락 추세 내지는 보합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먼저 보셔야 될 게, 우리나라 매매가를 작년에 2023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만 놓고 봤을 때도 하반기부터는 하락폭이 굉장히 심화되고 컸는데요. 2023년 들어서면서부터 1월부터 8월까지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는 걸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가가 계속 올랐다가 또 다시 하반기 가서는 다시 또 하락 추세가 현재 흐름인데, 우리는 지금 설 이후에 단기적인 부동산을 볼 건데, 그러면 2, 3, 4, 5월 정도를 봐야겠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상승했는지도 물론 볼 거고요. 그리고 전세가 또한 어떻게 흘러갈 건지도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 2, 3월 정도까지는 하락 추세였다가 다시 상승 전환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형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봐서 비교를 해서 똑같이 대입을 해서 올해 2024년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도 봐야 하고요. 또 매매가, 전세가만큼 중요한 게 또 거래량이겠죠. 예, 거래량도 한번 저희가 2023년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자, 1월부터 꾸준히 올라갔다가 보합됐다가 다시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네, 매매가도 매매가는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 전세가는 이렇게 꾸준하게 전세가 거래는 꾸준하게 올랐다 다시 다시 중립 쪽으로 가고 있고, 월세 또한 강세였다가 열세는 반대로 또 꾸준하게 하락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초기 단계였던 1, 2, 3,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 살펴볼 건데요. 아무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였던 금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미 기준금리를 추이를 봤더니, 자, 빅스텝이라고 하죠. 0.5% 이상 올라가는, 그만큼 상승했던 걸 빅스텝이라고 하는데, 이게 2022년부터 2023년 1월까지 0.5%포인트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단기적으로 급등을 엄청나게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급등을 꽤 많이 해서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였다가 1월, 12월부터 약간 정체되면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미국 금리 또한 이때 1월 이후부터는 그대로 완라도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0.25씩만 올라가서 어느 정도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023년 1, 2, 3월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금리가
굉장히 높게 오르다가 안정화가 되기 시작했던 흐름이 2023년 초반이었고요. 그에 따라 기준금리가 조금 안정화가 되고 상승폭이 제한이 되면서 부동산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상승했던 거에 한 큰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도 있겠죠. 네, 이 정책을 한번 살펴보자면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니까 13 대책을 발표를 했네요. 13 대책을 발표해서 몇 가지의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가 서울이 규제지역을 해제가 된 겁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규제지역 해제가 됐는데 이게 부동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어요. 이 규제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뭐 대출이라던가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청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혜택을 보게 된 굉장히 큰 완화 정책이었죠. 그래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높아서 실제 주택담보대출이 평균으로 봤을 때 6%, 7%까지 올라갔었던 시기였는데 이 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되고 9억 이하의 부동산들은 거의 대부분 혜택을 받다 보니까 4% 초중반까지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를 받아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과는 1월부터 8월까지는 꾸준하게 상승을 이룰 수 있었던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과연 올해는 어떻게 지금 1, 2월은 맞이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자, 우리 2024년 1월 2일인데 1월 달에 1월 10일 대책이 발표가 됐죠. 많은 변화가 물론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주된 내용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겠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소형주택 규제, 뭐 주택수 제외라든가 이런 파격적인 부분들을 발표를 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큰 건 사실이에요. 다만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실행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바로바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효과는 현재 기준으로 발표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크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추가 발표가 있어야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은 사라지는 대신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최근에 출시가 됐고 이거 같은 경우엔 그 금리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지죠. 다만 아이를 최근에 가져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 또한 특례보금자리론과 비슷하게 대출 그러니까 금리적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과연 이렇게 됐을 때 1월, 2월, 3월 앞으로 꾸준히 어떻게 될지 이걸 이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우리 기준금리, 금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네, 이번에 또 발표를 해서 유지를 했죠. 4연속, 4번 연속 동결을 했는데 다만 지난번까지 포함됐던 추가 긴축 문구는 삭제돼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다는 걸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당장 금리를 인하할 계획 또한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또 갑자기 또 이렇게 하락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 걸 방지하기 위함인데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라는 게 확신은 어디 때까지는 낮추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빠르면 3월부터 떨어질 거다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서 부동산 측면에는 아쉬운 부분,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 쉽게 말씀드려서 금리 하락은 확실시가 되고 시기는 빠르면 5월, 늦어도 9월 안에는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추가 완화가 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이 부동산 상승 2024년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국토부 장관이 추가 완화는 바로 하지 않겠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1월 10일 대책도 규제 정상화일 뿐이다. 부양책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규제 완화 검토를 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임대차 3법이 가장 큰 또 이제 악법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글쎄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현재 집값이 고점 대비 85에서 90%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대로 안정 추세를 갈 걸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의아스럽네요. 뭐냐면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특정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만 놓고 보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반대로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인기가 폭발했다. 출시 일주일 만에 10,000건, 2.5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기사. 그만큼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깊게 살펴 들어가 보면은 대환대출, 쉽게 말해서 대출을 갈아타게 하는 게 아마 절반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거래량이 급등하진 않고 사람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다 정도로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금 추가 완화적인 것보다는 그때 1월 10일 대책을 통해서 발표했던 가장 핵심 화두는 안정하고, 그리고 가장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추후의 공급 물량에 대해서 확보를 하기 위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혜택을 볼 가능성이 좀 큽니다. 양극화인데요. 그리고 거래량 또한 이제 특례 대출을 포함해서 조금 더 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어쩌면 이거예요.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장 내가 부동산을 하나 준비를 해서 하나 마련을 했다고 해도 만약에 매도 시점을 봤을 때는 최소 2년 정도는 보유해야지만 중과세를 과징금을 면할 수가 있는데, 일반세율로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2년 뒤를 또 예상도 어느 정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큰 지표입니다. 예전에는 청약에 당첨됐다 내지는 분양을 받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했다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랬지만 최근 흐름을 보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정도만 보더라도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훨씬 더 낮았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성립이 됐는데, 최근에 보니까 갭 차이가 좀 많이 줄었죠. 매매가는 소폭 하락을 했고 분양가는 대폭 상승을 하는 바람에 갭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전체 서울을 비교해 봤더니 분양가가 오히려 평균 매매가를 앞서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나 살펴봤더니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강남 3구는 그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는 낮을 수밖에 없지만, 일반적으로 폐지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건설비도 상승하고 원자재가 그리고 인건비 상승하면서 분양가가 오히려 올라가요, 일반 매매가보다. 그만큼 신축이 가격이 높아지고 더 귀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양가는 이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 공급은 아무래도 줄겠죠. 재건축, 재개발도 쉽게 일어나진 않겠죠. 왜냐? 가격 자체가 높아지니까 허들이 그만큼 높아진 겁니다. 그건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신축은 더욱더 귀해지고 희소 가치가 높아지겠죠. 이 점을 명심하셔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앞으로 지금 말고 내년, 내후년 이 이후에 과연 입주 물량이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냥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곳들이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서울의 적정 수요를 4만 수요에서 4만 8천 정도로 보고들이 있어요. 적정 수요가. 이만큼이 공급이 돼야 실제 살려는 사람과 소유하려는 사람이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개념인데,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런데 2024년만 놓고 봐도 계속 하락폭이 좀 커요. 여기 보시면 하락폭이 좀 많이 심하게 큽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2026년 이후를 보려면 지금쯤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관리처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규제가 좀 심해서 굉장히 많이 밀려난 게 있죠. 그래서 2024년부터 말 그대로 물량도, 입주 물량 자체도 많이 줄어들거니와 1, 2년 뒤 말 그대로 내년부터 내후년은 진짜 암흑기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물량 자체만 놓고 보면은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 아무리 부족했다 해도 어느 정도 수준은, 그러니까 필요한 물량보다 절반 정도 가까이 있는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 그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준비를 하거나 목표를 세웠던 분들은 올해 2024년이 어찌 보면은 적기입니다. 왜냐? 지금 준비를 해놓고 2년 뒤를 봤을 땐 2026년이 되겠죠.
2026년이 말 그대로 가장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부족할 때입니다. 그 소리인즉 부동산 자체의 전반적인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겠죠. 이 점을 꼭 염두를 해두시고 올해 2024년 초반 내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내용을 하나씩 볼 건데, 자, 금리는 단기적으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이 발표를 했고 우리도 연준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측면에 봤을 때는 전체로 봤을 때는 보합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급격하게 상승할 요소도 없고요. 반대로 급격하게 하락할 요소 또한 현재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0일 대책의 효과 어떨까? 안타깝게도 당장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도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부분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발효되거나 실천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아직 추가 발표가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전체로 살펴봤을 때 재건축, 재개발은 서서히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이건 바로바로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씩 움직이고 얘기가 나오고 그로 인한 변화가 예상됐을 때 그런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땐 다른 곳보다, 다른 부동산들보다는 예전부터 그랬지만 재건축, 재개발은 그래도 꾸준히 사람들이 찾을 거고 관심도에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로 거래량은 늘 거다. 하지만 파급 효과는 크진 않을 거다. 물론 긍정 요소긴 하지만 왜 그러냐? 이게 특정 조건은 성립해야 되죠. 아이가 있어야 되는 특정 조건도 성립을 해야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대출을 많이 실행했다고도 실제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환대출, 갈아타기가 좀 많고요. 새롭게 생겨는 나겠지만 그 효과가 엄청 크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 거래량 늘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봄 이사철이에요. 3월, 4월이. 그리고 이제 총선도 4월에 있죠. 네, 이 소리인즉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원래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거래가 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긍정적인 요소고 전세가, 매매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하나의 큰 요소입니다. 총선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현재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전세가는 말 그대로 전세 매물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가도 실제로 상승도 많이 할 거고요. 또 매매를 하려던 사람들도 조금 더 지켜보려는 경향이 실제적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눌러 앉아서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당장은 있을 거기 때문에 전세가는 계속 상승할 거고 거래량 또한 증가를 할 거다. 다만 총선이라고 하면은 원래 앞두고 공약들을 많이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상승하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는 대책도 포함해서 그게 과연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의 가격 상승폭을 예전처럼 크게 앞당기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부동산을 놓고 봤을 때 2월달, 3월달을 봤을 땐 보합,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양극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분은 그렇겠지만 실제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리고 특정 지역의 고가의 부동산들은 오히려 상승할 겁니다. 왜냐? 이거는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은 모두 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거나 뭔가 발품 팔거나 뭔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들, 개발 계획들도 다 확인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뭔가 하나 가지고 있으려는 사람들 또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오히려 저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세가랑 거래량 또한 2월, 3월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좋은 기사 내지는 좋은 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대로 지켜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특례 대출을 포함해서 금리 또한 더 이상 인상은 없을 거라는 시그널을 이미 줬기 때문에 거래량 또한 지금보다는 좀 늘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건 2월, 3월에 뭔가 준비를 미리 좀 해놓고 2년 뒤에 뭔가 매도 방향을 잡거나 그때 이제 시세 차익을 좀 노리는 방향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리고 여력이 많으신 분들은 고가의 신축이라든가 오히려 30년 이상 된 재건축 위주로 보시는 게 부동산 2월, 3월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의 좋은 자세고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